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혁신적인 직장, 그러니까 Workplace Innovation이라는 곳에서 인간의 잠재력, 인간의 그 창의성을 어떻게 그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있는 NGO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직장에서의 이제 선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NG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 운이 좋게도요. 지난 2년 동안 바로 European Workplace Network라는 것을 저희가 참여해서 주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상의 이제 지역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한 7천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원이라든지 또 기업에 있는 분들, 노조에 계신 분들, 또 고용주 단체에 있는 분, 노동자 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를 미래의 일자리 또는 또 일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조직의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어투피어 학습 또는 피어투피어 협업을 매우 중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계신 분들이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그러한 이제 문제를 함께 이제 해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이미 남들이 했던 일을 다시 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Fresh Thinking Lab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른 서로 너레이티브를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영향, 사람에 미친 영향과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잠재력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아마 아셨겠지만 오늘 제가 발표를 하신 분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틴께서 말씀하신 뭐 그런 회의적인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 제가 나이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연한 이제 근로 현장이 바로 일자리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시장에 대해서 더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전체 경제 또 기업 모델을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또 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상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제 사무실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일하는 패턴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진국에서는 뭐 신경제가 주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이제 의미가 없을 것이고 닷컴 비즈니스가 이제 주요 이제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밀레니엄들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고 우리 생각하는 방식 이걸 다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그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에 있었던 세대와는 완전히 또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이들도 뭐 밀레니얼에 해당하는데 제 아이들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들, 이런 아이디어들은요, 뭐 7년, 8년 정도밖에 지속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말했던 내용에 어떤 진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어떻게 이제 어떻게 그 트렌드와 관련된 사람들의 기대와 분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기술이 우리를 어느 한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고 있고 우리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는
다양한 그 선택에 의해서 구성이 될 겁니다. 개인이 됐던, 기업이 됐던,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가 됐던, 정부가 되었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뭐 세력이 되었던 이런 곳에서 이루어진 선택들로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는 게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선택이 있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요. 뭐 고용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다한 그런 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특히 이제 일자리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는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혁신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 역량,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온 지식이라든지 경험은 미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기업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요. 그 기업들은 어떻게 사일로 형태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에 하는 약속이 있고요, 위협도 있고요, 세계화도 있고요, 기후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요. 뭐 오늘 정치적인 불안정에 대해서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람 원하는 거,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또 그 근로자들이 이제 이래서 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뭐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기업에서는 뭐 개별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각기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다 합해졌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기업이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니겠죠.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 지금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뭐 과거에는 없었던 기업들일 수도 있겠고요. 미래에는 또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긴 합니다. 이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뭐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선진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탈산업화를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뭐 저비용 국가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탈산업화를 막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 4.0은 지금의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비용 절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많은 기업의 소외화를 이끄는데 바로 그런 경쟁의 구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또 인더스트리 4.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또한 또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 4.0은 또 반복적인 과제를 또 없애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건강이 향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포용성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배제성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련도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 노동시장에서는 분석 능력이 필요하겠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도 필요할 거고요. 창의성도 매우 중요할 거고, 그리고 또 사교적인 능력도 이 노동시장에서 향후에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뭐 소외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실 유럽의 상황이 미국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유럽 내에서도 노동시장 내에서도 어떤 소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러니까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스스로를 발달시키는,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든 노동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요,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노동자들이 그 필요한 이제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을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제대로 참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모든 정책 기반자들에게, 정부에게, 그리고 교육 당국에게서 커다란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일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육 당국자들은 사실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도 좀 더 분석적인 부분, 좀 더 창의적인 부분, 좀 더 문제 해결적인 부분으로 바꾸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고용주들은 이런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새로운 그런 기회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 조직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습 조직이 사실 그 직원들로 하여금, 그 근로자들 하여금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마디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금 권한이 있다는 거고요. 어떻게 내가 일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험하고, 그리고 좀 더 다르게 일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럼으로써 이거는 되지 않는구나, 이거는 되는구나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 조직인 겁니다. 그리고 학습 조직에 있는 직원들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암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리직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지식인데, 그러한 암묵적인 지식을 갖다가 활용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일상적인 그런 기능적인 그 업무에서 새로운 이제 기술을 이제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또 비공식적인 이제 학습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창의성과 혁신이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기업들에 있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은요, 기능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비즈니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병원이라는 쪽도 있고, 제철소라든지 뭐 금융회사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회사에서도 바로 직원들은 그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학습 조직에서의 혁신은요, 어떨까요? 이건 뭐 엔지니어나 연구를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연구에 따르면은요, 학습 조직에서의 혁신의 75%가 그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뭔가 공정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우연히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능적인 그러한 업무에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더 어떻게 다르게 하면 어떨까,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면 어떨까라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혁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조직은요, 신뢰를 받고, 그리고 원래 내 기능 부서에서는 같이 일하지는 않을 사람이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지만 혁신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혁신이 지금 좀 더 민주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픈 이노베이션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지식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혁신할 수 있게 되죠. 또 고객 중심의 그 혁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에서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그 소비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뭐 엔지니어들이 아니라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고 있는 직원들과 이런 고객들이 함께 해서 일을 해서 혁신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네트워크된 환경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혁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주도하는 혁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스코틀랜드에 있는 10개의 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기업들은 중에는 뭐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철이라든지 뭐 포장재 쪽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겠죠. 그다음에 보험회사라든지 뭐 IT 같은 뭐 그런 회사들도 여기 10개 회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직원들의 모든 그러한 그 창의력이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회사에서 지금 팹랩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거벤이라든지 이 건자재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가반이라는 회사 말고도 덴마크에서 있는 그런 제약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그 조직이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정기적으로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평상시에는 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 같이 일하면서 이제 실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자극하기 위해 있어서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일자리에서도 반드시 재미가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에서도 그런 재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이런 팹랩이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와서 실험도 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공유해서 좀 더 새로운 것을 해보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해보면서 어떤 과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는 게 되겠습니다. 이때 그런 뭐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들 것이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산 자체도 민주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재가 큰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더스트리 4.0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나 유럽의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사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이제 생산성의 차이가 매우 크죠. 이런 기술들이 저렴해지고 그리고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뭐 작은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동네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소기업에서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패션 산업이 그 한 예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막 브랜드가 중요했었죠. 이제는 디자이너들이요. 자신들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신이 디자인한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바로바로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특정 요구가 있으면 바로 그걸 받아들여서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 중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생산의 어떤 합리화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인더스트리 4.0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줄 것인가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인간의 창조성의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른데 기술 중심하고 이제 창의성 중심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냐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엔지니어나 과학자들하고요, 이 사회학을 하는 분들, 인문학을 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별로 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공동의 이제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그 집행위원회에서도요, 인더스트리 4.1과 관련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핀란드나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이런 국가들에서도요, 공공 정책에 통해서 이게 기술 중심의 사고 방식하고 창의성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고 방식을 합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굉장히 혁신적인 그 직장을 좀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혁신의 문화가 회사 전체에 파급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혁신의 문화가 그 기업의 그 DNA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 측에서요, 저희 쪽에 지시한 것이 그 70년간에 저희가 했었던 연구,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힘을 주고 더 많은 이제 컨트롤을 주고 그리고 이제 자유와 권한을 주게 되면은 좀 더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고 좀 더 생산적인 기업을 만들고 좀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영어로 The Essential Fifth Element 제5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어떻게 그런 이제 말씀 회사, 그러니까 그 혁신과 그리고 훌륭한 성과, 아주 탁월한 정신 건강과 그리고 웰빙을 한 그 직장에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저희 모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들을 보면은 한 4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개인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팀에게 또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직에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기능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바로 조직 내에 그 누구든지 간에 자신이 관심이 있는 주제가 있으면은 매우 중요한 리더십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그 한마디로 혁신과 다른 직원들의 리더십과 혁신을 이제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요, 어떤 정량적인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아는 것을 잘 공유하느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있으면 제5요소가 생기는 건데 바로 이 성과가 좋은 그리고 훌륭한 일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노보자임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팀이요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할지 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경영진이라든지 기술자들은요 각 팀에 와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이 팀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또 배워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직 차원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경영진이라든지 테크니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팀별로부터 어느 정도 답을 또 들었고 간다고 합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넷플릭스에서는요 자신들의 이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요 굉장히 창업 기업가 정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성 있죠 기업이요. 근데 기업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가 더 이상은 창의성이 없고요. 더 이상 기업가 정신이 없어집니다. 막 공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규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뿐만 아니라 과제를 어떤 기능부서로 각기 다른 기능부서로 또 배치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기업이 이제 성숙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조직이라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을 도입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기업을 창업했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막 규칙하고 절차는 잘 따르지만 그 파괴적인 혁신을 잘 대처 못하고 그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조직만 남고 그런 사람들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점점 회사가 커짐에 따라서 오히려 더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규칙을 가지고 일하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제약점이 무엇이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게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에 있는 회사의 얘기인데요. 이 회사는 IT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 그 사장님은 계시지만 그 밑에는 전혀 직위가 없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별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죠. 저 프로젝트가 관심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저기 있구나 하면 그 프로젝트 팀에 이제 직원들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IT 회사인데요. 케임브리지에 있는 IT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는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물론 이제 다른 부서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함께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요 자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했던 일에서 한 일주일적으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보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IT 회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회사도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직원들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 활용하는 것이죠. MBDA라는 방산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요 직원들의 10% 정도에게요 굉장히 파괴적인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계신 분이 에드윈이라는 분이신데요. 봄바디라는 회사의 매니징 디렉터입니다. 이분은요 공장 현장에 더 많이 있습니다. 높은 경영진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안 머물고 계십니다. 이분은 물론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그런 전술적인 부분도 다뤄야 되겠지만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회사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리더십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이제 융합이 생기는데요. 진단 방법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rasethinkinglab.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직접 이제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답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 있는 인재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매우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저희가 많이 벌써 추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 구조가 있어야지 뭐 직원들의 혁신이 더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를 저희가 이미 벌써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고요. 사람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일하고 자신들이 아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직 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또 줘야 됩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내재화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부분, 그 혁신적인 부분이 제대로 이제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은 기업은요. 서로로부터 배우고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 배워서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의 지식, 그러니까 외부의 경험도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맞다면 우리 조직 내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